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송기술공사의 강신홍 대표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송기술 강신홍 대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개를 간단히 하면 잘난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 일을 한 20여 년 했고요. 각종 지자체에 보면 저희 같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 심의 절차를 많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각종 평가위원들이 있는데요. 여러 지자체 심의위원을 역임하고 있고요. 저를 코로나 때 아마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 얼굴이 커서 화면을 꽉 차게 해서 주민분들이 이제 교육도 좀 시켜드리고 일부 지자체 공무원분들, 개발사업 공무원들, 교육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설명에 오셨는데 좀 지루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관련 규정, 법규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셔도 내가 머리가 나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하면 적어도 이런 총회 또는 설명회 이런 것들 한 100번은 합니다. 다들 전문가가 되시니까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경기도권에서도 거의 유일무이할 것 같아요. 군포시에 있는 재개발 현장 중에 사업 방식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구역은 참 안타깝지만 군포 2구역밖에 없습니다. 네. 왜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냐면 추진준비위원회 이하 주민 여러분들은 3년 전부터 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일단 이제 추진 경위를 설명드릴 텐데 이 고생하신 게 정비구역 지정이 끝나면 공공으로 가면 돼? 아닙니다. 외부에서 본 신탁 방식의 정비 사업을 하지 않고 공공시행 또는 공공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 절차를 이행하려면요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 공공에서 한다고 좀 빠르다 얘기하면 3년 걸렸던 게 뭐 6개월에 끝날까요? 아닙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절차에 의한 법이에요.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처음에 추진준비위원회 설립하셔서 주민분들 사전타당성 검토 동의를 받으셔서 10개월간 거쳐서 군포시 의견을 거치고 군포시에서 6개월간 확인해서 정비구역 지정 업무하세요라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받으셔서 지금 올해 12월 달에 이게 고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년 걸리셨는데요. 뒤로 3년을 또 가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게 많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면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 받으셔서 신탁사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건축 시위, 교통영향 평가 다 그 모든 평가 다 끝나시고 분양 신청하시고 관리처 공계획 수립하시고 이주 철거하시고 입주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 수많은 단계 중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단계부터 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강의를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다 필요 없어요. 용적률 얼마고 돈은 얼마 벌고 아까 신탁사에도 다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셔야 될 거는 추진 빨리 하시고 돈을 버시려면 현재 부동산 정책을 완화할 때에 빨리 단일 추진체로 지금 뭐 신탁 방식으로 가는 설동호 위원장이 위원회를 밀어주셔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시고 못하는 게 있으면 단계별로 이러한 주민분들 설명회나 아니면 총회 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의결을 해주시면 돼요. 못하면 밀어내시고 새로운 분 뽑으시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고 오늘 설명회에 오신 분들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지긋하신 분들 계신데 한 3년 후에 저 빵 하나씩 사주세요. 재개발 사업을 하시면 아들, 며느리, 손자, 사위가 예전보다 많이 옵니다. 왜 올까요? 왜 올까요? 증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해주시지 마세요. 증여세 얼마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요즘에 이런 나쁜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인허가가 진행돼서 주민분들이 이제 종전자산가액의 예를 들면 50%를 가지고 이주를 하실 텐데 그 이주 비용을 가지고 자기네 집 넓은 데로 이사 가려고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모실게요 합니다. 그거 나중에 아파트 짓고 입주하실 때 갚아야 될 돈이에요. 자식들이 내줄까요? 아니요. 그거 다 부채로 나오시니까 어르신들 꼭 이주비가 나오시면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사위랑 같이 살고 싶어도 절대 합치시지 마시고 다른 집 사서 잠깐 이주하셨다가 새로 아파트 지으면 입주하시면 됩니다. 오늘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아까 신탁에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7가지예요. 요거 다 신탁에서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 좋은 분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 무슨 정책을 계속 내놓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1월달, 8월달에 이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아직 법제화돼서 실현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들 예상은 2025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서 법률로 쏟아지면 그 혜택은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보신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도시민 중앙형 정비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군포시가 좀 이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여기 나오면서 2024년 5월 달에 주민분들이 조금 더 수익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끔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마르네요. 그리고 여러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공공재개발, 일반 재개발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뭐가 더 이득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원래는 돈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아까 앉아서 한 10분 동안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뭐가 이득인지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끝으로 우리 구역은 앞으로 올 12월 경에 고시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어떻게 고시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에 많은 정책을 내놓습니다. 빨리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패스트트랙 도입, 각종 인허가 이런 것들을 단축하고 주민들 빨리빨리 사업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신탁 방식으로 가신다면 기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재개발, 일반 재개발은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신탁 방식은 정비사업위원회, 주민 여러분들의 전체 회의 이거밖에 없어요. 이사회, 대의원회 하는 것만도 일주일 소모되는데요. 입주시까지 보면 100번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도 100주가 단축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1년여 이상도 단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 여러분들 이주 가시면 아까 9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4,500억에 대한 이자 내셔야 됩니다. 한 달 이자 얼마일까요? 그게 1년 단축되면 그만큼 사업성도 좋아진다. 이런 것도 이제 아까 신탁에서 잠깐 설명하시다 와줬는데 참고로 말씀드렸고 아까 국공유지에 대한 질문도 이제 설명하면서 답변 드릴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보완 방안을 했습니다. 보완 방안을 또 마련해서 중단 없이 하겠다. 공사비 갈등 완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놨고요. 이런 건 중요치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죠?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절차 간소화는 계속 나옵니다. 통합 처리를 해서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고 또 2024년 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약발이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2024년 8월 달에 재개발 재건축을 또 완화시켜서 진행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용적률도 많이 주겠다. 여러 가지 건축 규제를 없애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용적률을 받기 위한 기부 지납 비율도 줄여주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놓고 정책을 발표합니다. 아까 누누이 설명드린 게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재개발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이 주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공 시행자. 김포도시공사는 GH 도시공사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군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예, LH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주택도시공사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주택도시공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구분은 돼 있는 건 맞아요. 다만 공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게 공공시행자고 아까 말씀드린 신탁회사는 이제 지정개발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 대행자는 조합이 있는데 대행자가 업무를 대신 해주는 이러한 대행자 방식의 사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시행자 방식은 직접 시행하시는 게 있고 맡기셔서 시행하는 일종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택하게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군포시에도 이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높이 올라가는데 10% 미만의 높이나 용적률을 올려줄 경우에는 간단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 주겠다라고 그러면서 이거 중요합니다. 파란색. 기준 용적률 210이었던 거를 3종 일반 주거지에서 10% 올려줬습니다. 네, 군포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2종에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 가는 거는 기정에는 상한을 280까지 못 찍고 280에서 300 가는 절반인 1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서 기준 표준 건축비로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행위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비리율 그래서 85, 뭐 신탁에서는 115 그래서 혼동이 좀 있으셨을 텐데 85인 비리율도 이거를 통하면 쭉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초 발표된 가정지 추정지 비리율이 85다 100이다 이거에 혼돈하시지 말고 우리 사업은 군포시도 도와주고 있어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고 빨리 추진해야 되겠구나. 용적률도 300 이하로 올라가니 임대주택을 10% 더 안 줘도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된 비리율 85%는 3월에 발표가 됐거든요. 이제 추진준비위원회 3월에 이제 드린 겁니다. 자료를. 근데 군포시는 2024년 5월에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부동산원에서 주민분들 주민 설명회 때 설명드린 비리율 85%는 벌써 깨져서 사업성은 높아졌다. 비리율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 재개발 논란이 많습니다. 네, 공공 좋아요. 네, 공공 좋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 전문가고 지금 선도지구,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선도지구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하기 힘듭니다.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다 갖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뭐 거기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팁으로 알려드리면 올라가는 용적률만큼 다 기부 체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들만 올려줄 수 없고 예전에 따로 개발을 한 30년 넘은 노후 건축물 된 아파트들도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 용량이나 공원 계획이 대한민국 도시계획이 맞지 않습니다.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지정이 돼서 맥시멈 용적률을 받는 데 있으면 거의 없다고 요즘 판단이 됩니다. 좀 암울하게 요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을 제가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여러분들 같이 도심 지역의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평지에 비슷한 구릉지에 이제 위치하고 계신 분들은 재개발 사업을 하셔야죠. 왜 공공이 끼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래도 살만한 집에 사시는 게 아니고 판자촌 토지 소유자가 불명확한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는데 거의 국공유지가 많은데 지상권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틀린데 너무 못 사시는 동네를 개발하기 위해서 생긴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입니다. 저희는 그거 해당이 안 되니까 민간이 할 수 돼 있는 일을 굳이 공공이 개입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이제 판단하고요. 뭐 신탁은 아까 설명하셨고 민간
분양가 공공 재개발의 장단점은 아까 신탁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중요합니다. 팩트예요. 지금 저희 2023년 12월에 고시될 거는 용적률 280으로 고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법정 상한 300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짓게끔 되는데 2025년도에는 저희가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을 많이 올립니다. 네. 용적률을 많이 올려서 여기 세대수 보시면 임대주택 78세대 86회 있는 게 감소가 되고 있는 거 보셨죠?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5%만 달랑 지으시면 되고 추가적인 임대주택은 필요가 없어서 일반 분양분이 78세대가 늘어납니다. 일반 분양분이 78세대가 늘어나야만 이제 그러니까 사업성은 좋아지는 거고요. 자, 공공 재개발, 공공 시행자 방식으로 비교했습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사업성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보실 내용은 이따 설명드릴 테지만 저희는 약 한 38층 정도로 이제 계획을 했어요. 115m 높이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40층 이상 넘어가면 용적률 문제도 있죠. 넘어가면 피난 안전층이라 그래서 우리는 공사를 해서 공사비는 지불하는데 분양을 할 수 없는 층이 하나 생겨버립니다. 그 4세대씩 날라가요. 그리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줘야 됩니다.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50층, 60층 이런 초고층 아파트들은 일반 상업지역 같은데 용적률을 다 찾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그만한 도정법에 의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전국이 대부분 약 39층 정도로 이제 인허가를 거의 대부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와, 공공시행자가 용적률 360%고 와, 세대수도 되게 많아지네. 500세대나 증가되네. 아니요, 임대주택이 531세대고요.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건 40세대예요. 제가 이거를 수치로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반은 40세대, 임대주택은 531세대, 그래서 총 570세대입니다. 2,500세대 중에 22%가 임대주택인 게 주변 시장 논리에 봤을 때 분양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임대주택에 어떤 분들 들어오죠? 물론 죄송합니다만 취약계층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공공으로 시행돼서 용적률 360 받아도 22%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공사가 똑같은 규모의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래도 분양가는 신탁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높게 책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리스크로 작용을 하니까 주변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가.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이 나올 겁니다. 계략치입니다. 저도 계략치. 여기 보시면 여기 소개에서 증 37,571 합계 78,948 돼 있죠. 2만 평이 좀 넘어요. 우리 공사비 얼마나 하죠? 요즘 700만 원 정도 보겠습니다. 700만 원 봤을 때 22,000평 하면 얼마죠? 만평에 700억, 2만 평이면 1,400억, 22,000평이면 1,600억. 용적률 360%를 받으면서 추가로 내가 들여야 될 돈은 예상치입니다만 공사비만 1,600억이에요. 이런 인허가 하는데 공사비만 되냐? 아닙니다. 인허가 업체들도 다 연면적 기준으로 돈을 다 받기 때문에 수입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예상입니다만 한 2천억 이상은 쓰셔야 돼요. 그래야 용적률 360%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거는 6,000제곱미터 2,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임대주택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나라에서 국민주택 규모 표준 건축비라는 걸 냅니다. 작년 기준인데 제곱미터당 117만 원에서 118만 원이에요. 21층 이상은. 이거를 평으로 하면 400만 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시공사한테 공사비 700을 줘서 집을 짓는데 발코니를 포함을 한다 해도 약 400만 원 언저리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평을 팔 때마다 예를 들어 20평 아파트를 국가에 내줄 때마다 평당 공사비만 따졌어도 약 300에서 250만 원 손해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니 한 200억 정도 손해를 보시더라고요. 그것만 손해볼까요? 초고층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적률 300에도 38층, 9층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40층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피난 안전층을 아까 말씀드렸죠? 피난 안전층을 한 층을 날리면 4호가 빠집니다. 4세대가. 저희가 10동이면 40세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용적률만 높지 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마이너스인데 40층 이상 아파트 올라가면 공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주민 여러분들이 입주하실 아파트의 공용 면적이 넓어져요. 왜냐하면 높게 지을수록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기둥, 보호 이런 것들을 넓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의 질은 더 안 좋아지죠. 실질적으로 내가 분양받은 건 30평인데 예전에 300%의 30평보다 360%의 30평은 실질 내가 거주하는 전용 면적은 더 작아지는 효과입니다. 오히려 내가 돈 들여서 내가 집 짓고 용적률은 높은데 임대주택 단지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공사비도 많이 들고 내가 공사비 쓴 만큼 받지도 못하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카더라 통신 믿지 마세요. 네. 다 카더라입니다. 도정법은 되게 법률이 엄격해요. 공무원에 준하는 행위에 벌칙을 받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업체들도 공명정대하게 팩트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지 거짓 보고 드리면 안 돼요. 요즘 보시면 카메라 녹화돼 있죠. 저기 사진 찍는 분 있으시죠. 금방 퍼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 이름 검색하실 텐데 제가 기부천사라 기부한 것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검색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예요. 여기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보도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 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게 말 그대로 용적률 올려줄게. 일부 일반 분양하고 나머지는 다 내놔.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거짓말 안 했죠.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로 한다 되어 있는데 2023년 지금 검색 사이트 핸드폰 보시는 걸 쳐보세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 하면 21층 이상 60제곱미터 정도는 제곱미터당 117만 8천 118만 원이 약간 안 될 겁니다.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그렇게 돼서 평당 400도 못 받아요. 그렇다고 땅값 주냐? 아니요. 그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 땅도 기부채 납해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세대수는 많아지고 땅 지분율은 세대당 또 줄어드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조금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 3년 4년 고생하셨으면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쭉 진행하실 거를 권고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설명을 잘 못하나 많이들 나가시는데요. 짧게 끝낼게요. 저희가 전체 보시면 건축물은 309동, 인구는 4,600명 이렇게 살고 계시고 현재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2022년 2월 28일 거의 2년 10개월 전이죠. 이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제안이나 사당탕속 신청 공고가 나와서 검토 신청을 4월 달에 해서 이제 올해 군포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준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수많은 여러분들의 동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2년 10개월 만에 이 고시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3년 뒤로 돌아가실 거예요? 3년 뒤에 정권 바뀌면 예전에 아시죠? 재건축 하고 싶어도 안전진단 통과됐나요? 지금은 안전진단 30년 넘어 웬만하면 다 D등급 나와서 통과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3년 뒤로 돌아가시나? 모르겠습니다. 돈들이 많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저희 면적은 한 9만 2천여 제곱미터고요. 짧게 넘어갈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공동주택 면적은 72.9%, 73% 정도 되고
기부 체납하는 거는 약 27.1% 정도. 아까 그러셨잖아요. 우리 단지는 국공유지가 많아서 사업성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은 국공유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다 주민 여러분들 땅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게 내 땅 아니고 다 국공유지, 국가 또는 뭐 군포시, 경기도 캠프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국공유지 면적이 약 벌써 24,000여 제곱미터가 돼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부 체납하는 거는 약 2,000평이 좀 넘습니다. 7,300제곱미터 정도 기부 체납을 해서 종상을 받습니다. 군포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다른 지역보다 순 기부 비율이 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박수 쳐줘야 될 게 뭐냐 하면 다른 구역은 거의 없는 거예요. 군포 2구역 추진준비위원회 위원분들이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물론 여기 토지증 소유자분도 계시면 발품을 팔아서 여기 근린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중복 결정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상부는 공원인데 지하는 주차장이에요. 그게 내 거냐, 기부 체납하는 건데, 지하의 주차장을 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주황색으로 표시된 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 면적을 더 크게 확보했어요. 이런 것도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업 잘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사업으로 가자, 뒤로 돌아가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공원이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 기부 체납해야 되는데 엄청 많이 줄이셔서 효과가 한 600세대 정도? 네, 더 추가로 500에서 600세대 정도 지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안 됐을 때는 조금 암울했어요. 네. 그나마 노력하셔서 여기 중복 결정하시면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커졌고, 이번에 얘기한 게 115m예요. 죄송합니다. 도시경관 공동위원 이번에 결정해 준 게 115m. 요거 약 38층에서 39층 정도가 돼. 공공으로 간다고 용적을 360 받으면 위원들이 한 번 돈 도면은 심의하고 협의할 때도 너무 많이 했어요. 위원들이. 뭐 준주거 지역 그냥 내가 내 땅에 360 지을게, 높이 50m, 60m. 왜냐하면 도시 경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건축 사업을 하는 있는 구역들도 40층 미만이에요. 그런데 저희 360에서 50층 지으세요 할까요? 네. 물론 공공이 개입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100%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건축 계획은 계속 보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난 안전층이 발생이 되면 저희 몇 동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동. 13동에 곱하기 산수가 안 됩니다. 4하면 52세대 날라가요. 네. 저희 40층 넘어가는 순간. 그러면 아까 일반 분양은 40세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 마이너스 10세대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도 검토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분, 국공유지 관련을 다시 한번 재현 설명을 드리면,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는 거고요. 전당, 대지, 도시계획 시설로 안 돼 있는 아까 말씀드린 7,000제곱미터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파트 지을 땅을 좀 넓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황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장황해서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제 얼굴을 좀 많이 보실 겁니다. 저희는 업무가 끝나더라도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면 달려와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볼 거고요. 일단 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해서 없나요? 오늘 뭘 아시고 가셔야지. 증여하지 마셔라. 신속 정확하게 사업 가자.
단일 추진 단체로 사업하시는 게 좋다. 예, 이겁니다. 예. 예, 교회 같은 데서 나왔는데요. 종교부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디 교육이세요? 구세군교회요. 예. 지금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면적이 어느 정도 되시죠? 토지 면적하고 건축물 전체 소유를 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 종교에 대한 게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교 시설에 대한 거는 적정 규모가 아니면 조금 협의가 좀 힘들어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적정 규모를 해줬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6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부지에 대지가 아닌 종으로 지목을 바꿔서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획지로 해서 이제 종교부지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종교부지 가지고 계신 분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종교부지를 획지로 안 받으시더라도 관리처분 기준안을 나중에 보실 텐데 종전 자산가가 큰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시니까 근생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계속 예를 들어 뭐 무궁화신탁이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무궁화신탁 또는 정비사업위원회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토지를 획지로 구분해서 종교시설을 드릴 수 있다 없다라고는 단언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